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레이놀즈 선교사 읽겠습니다. 성서 번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 남장로교의 개척 선교자이자 성서 번역가, 언어학자, 신학자, 목회자, 총회장 등을 역임한 레이놀즈 REYNOLDS는 1867년 12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놀포크에서 출생하였다. 이 남장로교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은 미국 장로교회가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링컨 때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로 나누게 되고요. 최초로 왔던 선교사인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레이놀즈의 경우는 남장로교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햄펀 시드니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남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남달리 어학에 재능이 있어 대학 시절 히라버, 라틴어, 불어, 독일어 등에 뛰어났고 정구, 야구, 축구 등에도 소질이 있었다. 이 양화진에 묻힌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학원 공부의 최우등, 그러니까 숨막꿈 러드, 공부 잘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선교사 간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한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부인 패시 볼링, BOLLING를 만난 것도 대학 시절이었다. 볼링은 버지니아주 개척자 가문의 출신으로 1868년 9월 28일 생이다. 그녀는 이 대학 근처 어느 학교의 교사였다. 음악 애호가이며 선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볼링과 레이놀즈는 우리나라로 오기 약 6개월 전인 1892년 5월 5일에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큰 헌신인 거죠. 레이놀즈는 외국 선교를 꿈꾸며 시드니 신학교에 입학하여 히브리어, 히라버, 성서 원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여기서 얻은 원어 실력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 성서 번역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다. 레이놀즈가 한국에 온 경위는 김수진, 한인수, 공저, 호남편 한국 기독교사에 잘 나타나 있다. 1891년 언더우드가 7년에 걸친 선교의 피로를 풀 겸 안식년으로 잠시 미국에 귀국했는데 언더우드가 미국 체류 중에 행한 보고 연설에 레이놀즈가 큰 자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1891년 10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미국 외지 선교 신학교 연맹 대회가 열렸다. 이때 언더우드가 보고 연설을 했고 당시 밴더빌트 대학에 재학 중이던 윤치호가 조선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레이놀즈는 이때 큰 감격과 자극을 받았다. 이 대회에 같이 참석했던 TAT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장로교 외지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찾아가 조선의 선교를 청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실행위원회로부터 그런 미개한 나라에는 파송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절회답을 받았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선교 열정이 당장 식을 리가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남장로교회와 외지 선교부 실행위원들에게 설득전을 추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남장로교회의 경우는 조선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는 대부분 미국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큰 나라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에 관심을 썼지 작은 나라 한국에 관심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도 원래 북장로교 소속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인 그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의 신학교인 그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나와서 그 RCA 교단에서 선교사로 조선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사람이 사람 잡아먹고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 나라라고. 언제 한국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습니까? 그만큼 이 서구 사회에 조선이 한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 같은 사람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남장로교에서 이제 처음에 거절을 했던 거죠. 먼저 그들은 언더우드로 하여금 각 교회 신학교 노회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당시 조선의 사정과 선교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선교사 더 미션과 같은 잡지에 왜 우리는 조선에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다. 지금 조선의 왕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다. 그곳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대할 만한 기성 종교가 없다. 이미 선교사들이 덜어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만으로는 급속한 성장 추세에 있는 선교 실적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한편 레이놀즈와 전킨 JUNCKIN은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합심 기도회를 열었다. 매일 3시에 기숙사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쏟아 선교의 길을 열어줄 것을 끈질기게 간구했다. 이때 그들은 적어도 2년 뒤에야 기도응답이 있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뜻밖의 기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외지선교부 실행위원회로부터 8월에 떠날 준비를 하라는 반가운 전보를 받게 되었다. 이렇듯 외지선교부가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게 된 이면에는 2가지 기적이 있었다. 하나는 그리스에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그 나라 정부의 방해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하나는 언더우드의 친형이며 북장로교회 전도부 위원이었던 존 언더우드가 남장로교 전도부가 자금난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다는 말에 $2,000를 남장로교에 헌금했고, 동생 언더우드 역시 개인적으로 $500를 헌금하여 선교비 쪽으로 쪼로 $3,000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잠깐 나오는데 그 그리스의 선교사를 미국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정부에서 이제 방해를 했다는 거죠. 이유는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개신교가 들어와서 전도하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하지만, 지금은 자유주의 하지만, 러시아가 공산주의였을 때 개신교 선교사들 러시아 가서 선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정교회, 1000년이 넘는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방해를 해서 그래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외지선교부 실행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최종 결의를 하게 되었다. 결의 내용은 레이놀즈, 테이트, 전킨 등 3명의 초대 선교사로 선정, 파송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곧 공식 발표하였다. 3인의 초대 선교사가 선정됨에 따라 4인의 여성 선교사가 가담하게 되었다. 테이트의 여동생인 매티 테이트, 데이비스, 전킨의 부인 리번, 그리고 레이놀즈 부인 볼링이었다. 이 초대 선교사들은 흔히 7인의 선발대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거의 다 장로들의 자녀들로 철저한 개척 선교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 레이놀즈 일행은 1892년 11월 4일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93년 1월 28일에 서울에서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 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라는 우리나라 기독교 사상 매우 중대한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공의의 목적은 조선의 장로교회 신경과 장로의 정치를 사용하는 연합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치리권은 없으나 교회가 장로의 규칙대로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는 전국교회에 대하여 상회의 구실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공의회는 2가지 중대한 선교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째는 선교 구역에 대한 예양협정이었다. 이것은 각 선교회가 선교의 중복과 지역의 이중 거점에서 오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소위 네비우스 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도 대상을 상류층보다는 서민층, 부녀자층들과 소년층 등에 두는 동시에 성경을 비롯하여 모든 문서 사업을 순한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예양협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충청도 지역에는 감리교회를 둔다. 그렇게 되면 충청도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빠져주거나 장로교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파가 다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서로 조선에 와서 협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경쟁하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어느 지역에 서면 장로교회가 옆에 또 세우고 침례교회 옆에 또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비우스는 중국 선교사인데 이제 중국에서 선교했던 네비우스를 불러서 조선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습니다. 그때 네비우스가 여러 가지 방책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상류층 전도보다 하류층을 전도할 것, 그리고
돈을 줘가면서 예수 믿게 하지 말고 자립자치 자전할 것. 교회 개척을 해서 건물을 세우더라도 선교사가 예를 들어 땅을 사주면 건물은 조선교인이 지켜야 할 것, 이런 식으로 자립자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업을 한글로 한다는 것도 훌륭한 결정이죠. 레이놀즈는 이 역사적인 선교사 공의회의 초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남장로교는 공의회 결의에 따라 선교구역으로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남장로교 선교회를 조직하는 동시 전주 성박 언덕 위 은송리 마을에 아담한 초가집 한 채를 사들여 선교본부를 차렸다. 한편 레이놀즈는 서울에 머물면서 성서 번역에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1896년에 전주로 옮기게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레이놀즈는 남달리 어학 소질이 있고 학자풍의 선교사였으므로 어학 선생도 학자풍의 사람을 얻고 싶어 했다. 그래서 특별히 선배 언더우드에게 부탁하여 어학 선생으로 맞이하게 된 사람이 바로 김필수이다. 김필수는 1872년 경기도 안성군에 부유한 연안 김씨 가문의 독자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남다른 특대를 받으며 한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청운의 꿈을 품고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때마침 일어난 갑신정변의 지도자 박영효의 총애를 받은 관계로 부득이 그와 함께 일본 고베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박영효와 같이 있던 동안 기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10년 만에 귀국하자 고 레이놀즈 어학선생으로 발탁되었다. 그리하여 레이놀즈를 따라 1869년에 전주 지방으로 내려와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1909년 평양신학교 제2회 졸업생이 되는 동시에 한국인 최초로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었다. 말하자면 학자 출신의 두 인물이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나간 셈이다. 김필수는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창설될 때 그 창설 이사가 되었고 전라대리위원부가 생길 때 그 총대가 되었다. 1918년 YMCA 회관에서 장감 연합협회, 장로교 감리교 연합협의회가 결정될 때에는 그 초대 회장이 되었다. 한편 레이놀즈는 김필수의 학력과 지도력에 힘을 입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우선 성서 번역의 경우 성서 번역을 위하여 각 교파 선교사들은 1893년에 상임실행성서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때부터 레이놀즈는 게일과 함께 5명의 전임 번역위원 중 한 사람으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레이놀즈는 항상 서울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김필수와 동행하였다. 레이놀즈가 누구보다도 빨리 한국어 문장을 실력을 익힐 수 있게 된 이면에는 학자 출신인 김필수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레이놀즈는 상임실행성서위원회의 대변자 책임을 지고 있던 관계로 성서 번역에 관하여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서상륜 역과 이수정 역은 오역이 많으므로 그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새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결정할 때 쓴 글이라든지 그 서상륜 역과 이수정 역이라는 말은 이수정 역은 그 이수정이란 양반이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고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서상륜 역은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평양 사투리, 이북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표준어는 수도 서울 한양의 언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은 성경을 서울 말로 다시 번역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 번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유일신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의 엘로힘과 히라버의 데우스를 천주교에서는 천주로 번역했지만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결정할 때 중대사를 전부 그가 도맡아 발표했던 것이다. 전자는 1910년 코리아 미션 필드에 발표했고 후자는 1896년 코리안 레포지토리에 발표했다. 특히 1902년 10월부터 1906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에는 게일, 언더우드, 레이놀즈 등 3명의 성서 번역 대표위원들이 555회의 독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서울에 아주 이주해야 했으며 1900년 신약 성경의 번역 종결을 짓고 1910년까지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누구보다도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레이놀즈가 주역을 담당했다. 이 레이놀즈를 비롯한 성서번역위원회가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구역 성경이 되는 거죠. 1910년 번역이 구역, 그 뒤에 그걸 기반으로 맞춤법 표준어를 바꾼 게 개역 성경, 그리고 2008년에 그것도 오래됐다 해서 다시 맞춤법과 좀 고친 게 개역 개정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1896년에 번역위원 6명 중 1906년까지 남아있는 위원은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즈 등 3명 뿐이었다. 성공회의 트롤로프 주교는 정식 위원이 아니었으며 스크랜톤 박사는 미국에 가서 오래 머물러 있는 관계로 번역위원회와는 관계가 끊어졌으며 존스 마페트, 하디 노블, 그리슨 등 모두 각각 때를 달리하여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자기들의 사업을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성서 번역을 전담할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어떤 선교사 중에 성경 번역만 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소그룹하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성경 번역만 평생 해요. 30년씩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선교냐? 선교죠. 누군가 성경을 번역해줘야 또 교회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영국에서 최초로 라틴어만 보던 그 당시 중세 유럽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위클리프를 따라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있습니다. 레이놀즈의 인간상은 역시 그의 학자다운 풍모와 독실한 신앙 경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학자다운 사람은 신앙면에 조금 부실하거나 지도력이 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이놀즈의 경우는 예외였다. 그는 자신의 어학 실력과 교회 발전에 10분 활용했다. 학교에서 어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학을 통해 선교 기반을 튼튼히 닦아 놓았다. 레이놀즈는 남장로교 개척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오자고 성서 번역에 착수하여 1900년 신약 성경 완역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1910년 구약 성경을 완역하는 데 거의 독보적인 구실을 했다. 그는 1937년에 은퇴를 하고 귀국했는데 한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신구약 성경 개정판을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양화진에 묻힌 사람은 레이놀즈가 아니라 아들들인 윌리엄 데이비스와 존 볼링 게이 레이놀즈였다. 맏아들 데이비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1893년 그 해에 죽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존 볼링은 1894년 9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1970년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작고했다. 미국에서 작고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 땅에 묻혔을까? 둘째 아들 볼링은 선교사가 아니었다. 그도 역시 종교, 철학, 역사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자기 가문에 너무나도 완고한 신앙 전통에 오히려 회의를 느낀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뉴욕 시립대학 수리학과 교수로 일생을 마쳤다. 그렇지만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볼링은 미국은 제2의 고향이고 한국이 자기의 제1의 고향이라고 늘 말했다. 존은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음악 애호가이자 공예가, 운동가, 여행가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필가요, 칼럼니스트이기도 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동양 각국을 여행했는데 그럴 때마다 각국 신문에다가 투고를 했다. 코리아 타임스에도 재미있고 매서운 수필을 많이 썼다. 그러다 1970년 75세로 별세했는데 그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화장해서 그 죄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보내왔다. 그 유해를 받아 양화진에 안장한 보이스사 사장 권명달은 이렇게 회고담을 남겼다. 존 레이놀스 교수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준 분입니다. 이분이 끼친 영향은 저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레이놀즈 교수는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
언덕배기의 주택가에 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자신이 태어난 한국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매일의 생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그가 애국가를 특히 사랑한 이유는 첫째로 자기는 한국 사람이며 다음은 자기 부인이 안익태 선생과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탓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 주신 마음이 큰 거죠. 이제 한국을 사랑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항상 김치를 반찬으로 식사했으며 그가 즐겨하던 술은 정종이었다. 서울 거리에 나서면 어릴 때 평양에서 먹던 깨엿을 잊지 못해 깨엿을 사서 봉지에 넣어 호텔로 들어오곤 했다. 미국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던 친구들은 많은 한국인들이었다. 해마다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김성진 박사 등 여러분들이 테네시 내쉬빌을 찾았다. 1966년 이 작가가 아니라 보이스사 사장 권명달의 처가 임신을 해서 내쉬빌에 들렸는데 레이놀즈 교수가 노안의 미소를 머금으면서 나 손자보고 싶어 명년에 다시 와요 하며 자상하게 대해주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다음해 1970년 그분이 결국 제2의 고향인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의 부인 마가레트 여사가 그의 유언을 이어받아 레이놀즈 교수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왔지요. 저와 제 아내는 상복을 입고 그의 유해를 다시 입관하여 양화진 묘지로 향했습니다. 찰스 피셔 박사님이 오셔서 함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를 소포로 보내왔기에 우체국에 가서 찾으려 할 때 무슨 화공약품인가 하여 우체국 직원에게 조사를 받던 일이 새삼 기억납니다. 양화진 하관식에는 연세대학 언더우드 박사 부부와 그 밖에 여러분이 참석했습니다. 레이놀즈 교수는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지요.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를 사랑했으며 고 유일한 씨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민족과 국가 미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고인이 된 지금이지만 레이놀즈 선생의 사상과 정신은 지금 저의 맥박에 흐르고 있습니다.